저는 지금의 입학 제도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1년에 딱 2번 학력고사를 보고 그 성적만으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이 맞다. 그 외에 입학사정관제나 수시 입학은 나는 그건 잘못된 제도다. 그래서 입학 부정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네? 입학 부정이 거기서 생기는 거고, 또 없는 사람들 자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정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시가 불과 20~30%가 안 돼요. 그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입학제도를 바꾼다. 특권층을 위한 입학제도는 절대 시행하지 않는다. 그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사기업에 지원하는 것,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업을 자유롭게 해주면 기업이 급여를 주고 기업이 잘 돼가지고 이윤을 종업원들한테 줘야 돼요. 국가가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업에 보조금으로 주는 거, 나는 이거 반대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 지금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엉터리 없는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다 망해버렸어요. 자영업자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망했어요. 잘 안 돌아갑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높여줘 본들, 그 사람들이 그 버는 돈을 한국에 소비하느냐? 한국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전부 본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기업만 죽어나는 거죠. 사대보험 문제도 기업 부담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또 대기업을 저리 옥죄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걸핏하면 겁주고 세금 뜯어내고 대기업 총수들 잡아연다고 협박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 투자할 생각을 안 해요. 원래 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왕이 옛날에 등극을 하면 옥문을 비웁니다. 말하자면 나라에 왕이 새로 등극을 하면 감옥을 다 비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내가 쳐다보면 참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하는데 세월을 다 보내요. 특히 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하는 짓들 보니까 저 사람 임기 끝나고 온전할까? 내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검사를 해봤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요. 이 정권이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뒤로 빼돌리는가, 그게 한눈에 보입니다. 자기가 깨끗하면 아무 염려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정적 죽이기, 그리고 전직 대통령 폄하하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돼요. 응? 지금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지난 탄핵 때 3년 전인가 탄핵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건 탄핵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탄핵을 했을 때 부당하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현행법자에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일반 형사사건은 재심이 되는데 탄핵은 재심이 없습니다. 한번 하면 끝이야. 잘못해도. 그래서 그거는 헌법적으로는 바꿀 길이 없지만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바꿀 길은 생긴다. 정치적으로 문제는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을 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면 그만이지 왜 감옥까지 보내느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것은 3년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3년째 감옥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뇌물죄로 20몇 년을 받았어. 그런데 뇌물죄로 20몇 년을 받았다면 추징금이 있어야 돼. 추징금이 뭔가 하면 돈을 얼마나 묻으면 그 묵은 거를 다 이제 토해내라 이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제로입니다. 추징금이 없어요. 자기가 돈 문 게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런 재판 처음 봤어요. 제가 82년도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도 11년 하고 변호사도 조금 해보고 했지만 세상에 뇌물죄가 추징금이 제로 그런 재판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도 가다 놓고 있거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그랬냐. 또 이명박 대통령도 다스가 누구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감옥을 집어였어요. 근데 그 다스라는 게 누구 기업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가족 기업입니다. 자기 형이 이거 내 끼다 이랬는데 이 정권에서는 그거 이명박이 끼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이제 가족 기업의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었다 이래. 그럼 나 그것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또 다스 소송 가지고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재판에 항소심까지도 했는데 그 뇌물을 받았다는 워싱턴의 김석환 변호사를 2년 전에 내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만났어. 당신이 삼성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다스 소송 대납해주고 그걸 삼성으로부터 돈 받았나? 나는 삼성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그게 그 당시에 소송 대행은 김석환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 그 돈이 삼성으로부터 김석환 변호사 측 그 법무법인으로 오게 됐냐? 고문계약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 삼성하고. 그래서 소송 비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그게 김석환 변호사가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이명박이가 돈 묻다 그거 이제 뒤집어 씌워가 감옥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이준희 청장 올라오세요. 네, 우리 수성구청장 하시던 이준희 청장님입니다. 수성구에 행정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나라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잘하면 꾸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들어오는 대통령마다 전임 대통령 정치 보고 하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그래 하는 것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니는 괜찮을까? 난잘 모르겠다마는 좀 이따 한번 보자. 니는 없냐?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청과시장 이야기죠. 예, 청과시장에는 그게 이제 농수산물 유통 관련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국회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마스크 쓰고 하세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하십시오. 앉아. 어떤 곤란한 질문도 좋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님이 참 대단히 여기 거물급 대표님이 오셔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이 동네 주민으로서 여기 한 3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개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수성구지만 굉장히 소외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산 건물주고 옛날에 화려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낙후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산 건물에 사는 거가 개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다른 데는 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여기만 굉장히 낙후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수성구에 와서 하루에 도보로 차 안 타고 각 동네마다 골목골목을 10일 동안 11개 동을 다녔습니다. 걸어서 하루에 한 12km 정도 걸었죠. 걸어서 다니면서 동네 사정도 물어보고 그리고 지역의 민원도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지산 범물동이 수성구의 원조였죠. 그때 지산 범물동이 수성구의 부자들이 대구 부자들이 다 와 살았죠. 그래 살다가 신도시가 되면서 지산 범물동은 지산 범물동은 3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3억 한 2천 한답니다. 근데 그게 범어동 가면 10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범어동 가면 10억이 넘거든요. 그게 3분의 1배야. 근데 묘하게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집을 팔기도 어려워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투기 과열 지역은 수성갑만 묶어야 되는데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으려면 그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갑 때문에 억울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식 후보가 아마 써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투기 과열 지역 해체라고 썼어요. 난 그거 쳐다보면서 저분 저거 제대로 법률이나 알고 썼는데 해체가 아니라 해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민주당 계신 분이 왔다면 내일이라도 그 현수막 바꾸라고 하세요. 투기 과열 지역 해체가 아니고 해제입니다. 해제. 그래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산 범물동에 다니면서 왜 그럼 이 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느냐. 30년간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새로 짜야 하겠다. 우선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로 다 높여야 되겠다. 300%까지. 그리고 청구 제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산 법물동에도 30층짜리 빌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상업지역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성가벌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한 자치단체 내에서 한쪽의 집값이 한쪽의 집값의 3분의 1이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을지역에 오면서 나는 갑지역에 가는 것보다 을지역에 온 것을 돌아다니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한 게 참 일할 거리가 많아서 좋다. 지산 법물지역은 도시계획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동, 그 다음에 상동, 중동, 여기 두산동 이 지역은 도시계획을 다시 하겠습니다. 통계화를 하도록. 이게 단위 끊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또 슬럼화돼요. 여기에 중동, 상동 이쪽에 가면 양쪽으로 아파트도 있지만 양쪽으로 빌라가 많아요. 빌라촌이 많아가지고 빌라촌을 몇 개 합쳐서 재건축을 해본들 그 나중에 슬럼화됩니다. 집값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통으로 묶어서 통개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1호론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명예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를 거예요. 야, 명예 법학 박사도 되지만은 영산대학에서 부동산학과에서 명예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회 가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론, 법률, 실무를 갖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갖다가 법사위마법 있었지 않느냐? 제가 국회에서 10군데 상임위를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국정을 전부 다 봤어요. 국방위도 있었고 외통위도 있었고 정보위도 있었고 법사위도 있었고 교육위도 있었고 행정위도 있었고 저는 상임위를 한 10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96년도에 잠실에 국회의원 나갔을 때 잠실 대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서울의 송파 잠실에 한번 가보신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거기 잠실 대단지 재건축이 24,000세대였습니다. 그거 아마 지금 세대수로 따지면 지산 법물 합친 것보다 더 크겠죠. 지산 법물을 합쳐도 24,000세대 될까요? 24,000세대인데 그 잠실 대단지를 재건축을 홍준표가 했습니다. 그게 7평 반 13평짜리 연탄 아파트를 그 당시에 13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억이었죠. 근데 그걸 재건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33평 아파트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난 뒤에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22억입니다. 부자가 됐죠. 그래서 또 동대문에 가서는 전농동 답심리 장안동에 65곳을 재개발 재건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1년 거기 있었는데 지금 동대문에 장안동 전농동 답심리를 가보시면 그것은 강북의 강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고쳐주고 그때 이제 나와서 경남지사로 갔죠. 50년 만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저 곤란하게 할 만한 질문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 어떤 분? 예.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존경합니다. 우선 총선에 월표를 받아서 대선에 꼭 대통령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기업을 하면서 수성구에서 한 30년을 저도 살았습니다. 예. 네. 마스크 끼고 하세요. 네. 끼고 말하세요. 저 기업을 하는 사람은 소송구에서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100년 기업도 없고 은퇴 정년세라든지 상속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개인 소득세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문재양이라는 거잖아요. 예. 문재양이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저희 고소득자들은 거의 50%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호주나 캐나다 멘트로 좀 상속세라든지 그 추가에 대한 그 수익이 나면은 그에 대한 세금 내지만 그 상속세, 정년세 이런 걸 좀 감액을 좀 받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너무나도 기업들한테 세무조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얻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있는 사람 돈을 끌고 모아갖고 없는 사람한테 퍼주는 일종의 배급제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세금 끌어내죠. 그리고 부동산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종부세로 끌어내립니다. 또 뜯어내죠. 그리고 걸핏하면 기업 협박에서 세무조사에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돈을 이제 그냥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경남 지역에 있을 때 시골에 가보니까 문재인이가 자기 아들보다 낫대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매달 아들이 안 주는 돈을 자기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준다. 말하자면 이거 사회주의 배급제도로 가는 거예요. 응?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왜 망했냐? 석유 부국으로 석유로 돈 벌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의 공짜로 줬어요. 카드를 줍니다. 국민의 절반에. 그 카드를 받아오면 식료품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휘발유가 공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을 안 해요.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차베스 정권이 들어와서 하다가 이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100달러 넘던 게 30달러 밑으로 폭락하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이제는 산업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왜 베네수엘라가 정권이 안 바뀌냐? 배급으로 먹고 사는 국민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야 썩든 말든 그 정권을 지지하게 돼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이 정권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100만원 준다고 하죠? 그 좋아하죠? 나는 참 이게 큰 문제다. 100만원을 여러분 주면 매달 줍니까? 안 줍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연말에 코로나 끝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주고 치우는 거거든. 예. 그런데 왜 지금 줄까요? 선거 앞두고 왜 돈을 뿌릴까요?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매표 행위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보다도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서공단이 스톱했어요. 예? 지금 성서공단이 수업이 됐죠. 그리고 서비스 업체가 지금 제대로 됩니까?
내 친구가 청도에서 온천을 하고 있는데 문 닫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없으니까 직원들 내보내야 돼요. 지금 거리에 시름이 넘쳐요. 서비스업도 가족들이 나가서 일을 더 하고 종업원들 다 내보내려고. 이건 나라의 시름이 넘치고, 그리고 이 경제가 제대로 안 살아납니다.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해외 의존도가 70%입니다. 지금 각 나라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항공업계가 다 세계마다 다 문을 닫잖아요. 국경을 차단하고. 그럼 무역이 안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경제적 충격이 너무 커요. 이것은 IMF보다 더 심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문재인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걸 안 하고 그냥 돈 뜯어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해서 국민들 전체가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돈만 뿌리고 살포하고 끝낸다. 예. 예.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운 게, 저는 코로나 이것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대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구는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대구는 70년대에 섬유로 대구가 번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때는 섬유가 최고였죠. 맞습니다. 근데 그 섬유가 망했어요.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가 왔습니까? 대구에 보성, 청구, 그 다음에 우방 건설이 반짝했어요. 그거 갖고 대구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망해버렸어요. 이제 대구에 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업이 없어요. 예. 성서공단에 자동차 부품 산업 그거 가지고 대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10년 전부터 대구 국회의원들한테 야단을 쳤어요. 섬유가 망하고 건설이 망했으면 대구를 중심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너희들이 마련해야지. 그건 안 하고 너희들은 공천만 받으면 국 찍어주니까 그게 무슨 너희들이 선출직이냐. 그건 임명직이다. 당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국회의원에 너희들은 불과하다. 어떻게 대구를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느냐. 내가 10년 전부터 대구 국회의원들한테 내 야단을 쳤어요. 고민을 해라. 대구를 이끌어갈 대체산업을 고민해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 오면서 내가 좀 길게 합니다. 예. 대구 오면서 두 가지 대체산업을 내 대구 산업구조를 개편하자 하면서, 첫째가 첨단산업 유치하자. 대구도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한번 유치해보자. 그런데 왜 그걸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나? 통합신공항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을 하는데 전부 항공기로 수출합니다. 항공화물로. 그래서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다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수도권에 있고 삼성 반도체도 기흥에 있고 하는 게 전부 그 물량을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합니다. 그러면 대구가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면 대구 근교에도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주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신공항을 이용해서 2026년도 개항을 예정이니까, 그래서 대구의 차세대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 또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자.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플라잉카라고 있습니다. 나르는 자동차. 이게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땅으로 가다가 자동차 날아가는 거, 그 뭐 007 영화에서나 봤죠? 실제로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상용화되고 있어요. 자동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구로 한번 가져와 보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이번에 여러분 가정에 그게 홍보물이 들어갈 겁니다. 두 가지를 내걸었는데 그걸 하려면 국회의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수성어를 기반으로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야지 대구를 위한 그 산업 구조 개편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면서 그거 공약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압도적으로 좀 당선시켜주면 거인받아서 내가 수성구 또 대구를 기반으로 TK를 기반으로 내가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탄핵으로 망한 정당이라서 4%밖에 안 돼요. 정당이 망했는데 내 혼자 떠들어본들 그게 대통령이 됩니까? 뒷받쳐주는 정당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후보가 동네 다니면서 홍준표가 이번에 당선되면 2년 후에 보궐선거한다 이래 떠들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 후보한테 참 고맙다. 원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이 나갈 때는 사퇴를 안 합니다. 법률적으로 사퇴를 안 합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나왔다가 떨어져도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 후보가 2년 후에 보궐선거 한다는 뜻은 주민들한테 2년짜리 국회의원 하는 거 왜 뽑아주냐 이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후보 말대로 하면 2년 후에 나는 대통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계속 떠들어 달라. 이러니까 오늘부터 안 떠들어도 돼. 어제까지 못 떠들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는 대구에서 제가 경남 창녕에서 남지에서 태어나가지고 7살 때 12월 달에 대구 신청군역에 왔어요. 그때는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는 무학입니다. 학교를 다닌 일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평생 막노동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울산 현대조선소에 경비원을 했어요. 일당 800원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제가 참 건물동 용지아파트 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당 800원 받는 경비원의 아들, 무학의 아버지를 둔 사람, 문명의 어머니를 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검사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당대표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정도 끝내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부드러운 질문들을 했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홍 후보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에피타이저 좀 찍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결 구도였는데 홍 후보님이 오심을 해가지고 비상이 걸려버렸어요. 통합당에서 가능성을 거의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홍 후보님을 볼 때는 무소속이지만도 통합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저께 TBC 토론회 때 홍 후보님이 나오신 것을 저는 보고 상당히 많은 관초를 했습니다. 저는 창녕에서 자라서 건물동에서 30여 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 후보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찰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날 TBC 토론회 때 가장 좋았던 모습이 통합당 후보가 홍 후보를 공격을 할 때 홍 후보님이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네, 미안합니다. 그거를 보고 정말 그런 게 우리 유권자들한테 표를 넣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출범식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저 독특한 지금 선거 유세 방법을 펼치는데 아마 내일 아침 신문 정도는 또 독특한 유세 방법이라고 계속 특별히 할지도 모를 거예요. 전국에서 유일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정말 야당에서 야당다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정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정도를 건 게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폭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야당에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있는데 홍 후보님 정도 되면은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예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질문 아까 다 했잖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큰 홍 후보님한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 모자라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질문합니다. 홍 후보님이 10점이 만점인 것 같으면 9점을 주는데 1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걸 한번 바꿔볼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우선 여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투표 성향하고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제로다. 무소속과 통합당이 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도 민주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선택을 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민주당은 수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통합당 후보나 홍준표 중에서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되죠. 제가 돼도 이제 좀 압도적으로 돼야 좀 체면이겠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또 일각에서는 막말한다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말이라는 거는 서울에서 좀 센 말하면 그걸 전부 막말로 뒤지고 씌워버립니다. 특히 막말 부분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대선 때 여론조작은 드루킹이 만들어낸 그런 프레임인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는 막말한다 그 이야기하면 그러면 막말 안 하게 좀 잘해라.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막말이라도 하겠냐. 얼마나 너희들이 엉터리로 하면 내가 당대표가 돼서 막말까지 하겠냐.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도 어투로 이야기 안 하려고도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어째 서울에서 인터뷰하다가 성질대로 한번 해버리면 그 이튿날 또 막말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말도 조심해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대구 경북에서 나고 자라서 현재 경북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주변에 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부쩍 제 20대 친구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2030 세대들을 외면한 정치 때문에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미래통합당 권영진 대구시장도 경북대학교 첨성관을 코로나 치료소로 지정할 때는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말을 또 다 뒤집어버렸습니다. 해준다 했다면 안 해준다거나 날짜를 안 지킨다거나 한 방식으로요.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2030 세대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과 부양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희 2030 세대들을 위한 홍 후보님의 생각과 정책을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20, 30대 세대를 보낼 때는 참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를 두고 보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난에 찌들어서 점심밥을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전부 수도가로 갔습니다. 물배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고 또 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산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세상이 왜 20, 30대를 절망하게 하느냐. 꿈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난 그렇게 쳐다봅니다. 우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살 길은 공부라도 잘하는 것이다. 굶으면서도 잠 적게 자고 밤낮 교회를 공부를 했어. 그나마 거기라도 한 바람에 나는 중학교부터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었어. 6년 동안.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옛날에 우리들의 꿈이라는 거는 제일 좋은 게 에라이 고시 돼갖고 판검사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게 학교 선생님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의사. 이게 저희들 세대에서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저는 보건대는 저희들 세대하고 달리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 분야에만 잘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컨대 웹툰 작가 한 사람만, 진짜 웹툰 작가 한 사람만 되더라도 수십억대 연봉을 벌 수 있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옛날은 공부 잘해갖고 판검사하고 그 다음에 선생하고 의사하고 이게 꿈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길이 많아요. 만화가 돼도 되고 디자이너 돼도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나는 공부해갖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하면 자기 분야를 뭐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할지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2030 세대가 저는 지금처럼 아주 사회가 다양화됐어. 갈 수 있는 곳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은 하나만 잘하면 한국에서 최고 되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BTS 한번 보십시오. BTS 방탄소년단 그 어린애들이 모여서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세계 최고 그룹이 되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 취직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적성이 어디냐 한번 살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뛰어들면 나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또 인생뿐만 아니라 학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저도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은 좀 개팍해요. 현대자동차 회사 해외 영업부 대리까지 가다가 과장 되기 직전에 나 여기 회사 못 다니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응?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 회사 안 다닐랍니다. 그럼 뭐 하려고 너? 그냥 물어보니까 나 파일럿 되겠다. 비행기 조종사. 그래가지고 네가 내년이면 그래도 대기업의 과장이 되는데 장가도 가고 그래 좀 안정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2달을 설득했는데 자기는 파일럿 되는 게 꿈이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현대자동차 사표를 내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퇴직금 들고 지 혼자 미국의 아리조나 주로 가버렸어. 아버지 간다 이거고 빨리 가버렸어. 얘가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둘째 놈이 좀 개판이에요. 그래도만 아리조나 주에서 1년 조금 넘게 있으면서 파일럿 자격을 따왔어요. 조종사 면허를. 조종사 면허를 따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따와가지고 국내 LCC 제가 항공사에 이제 우선 취직을 거기부터 합니다. 거기서 한 3년 하면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큰 회사로 가는데 거기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18분을 떨어졌어. 18분쯤 될 거야. 1년 몇 개월 동안. 그 왜 떨어졌나? 이제 아버지 때문에 떨어진 거야. 항공사에서 홍준표 아들은 절대 취직시키면 안 된대. 필기시험 2등하고도 면접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에 항공사들이 있으니까 자칫하면 홍준표 아들이었다가 이거 그 노선 취소될까 싶어서 아무 회사도 취직을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 만나가지고 저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내 며느리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약사고 치과의사고 아마 자격을 2개 갖고 있어요. 저끼리 연애하다 만났는데 그런데 참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 꼴이 되다 보니까 니 이제 취직도 못하는구나. 그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문재인 세상 저 오래 갑니까? 전막 거꾸로 지면 그때 들어가면 되죠. 내가 참 집사람하고 쏘가리 많이 했어요. 시험 치고 오면 뭐 2등 했다 3등 했다 이러는데 면접 갔다 오면 어떤 면접관이 그래 묻더래요. 이번에 면접 떨어지면 또 응시할 겁니까? 이래 묻더래요. 근데 내 아들 떨어뜨린 LCC 회사들이 지금 경영난으로 곧 도산하게 생겼어. 코로나 때문에 항공노선이 없어지니까 지금 회사가 이제 막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행기 교관으로 가 있습니다. 회사 취직 못하고 비행 교관으로 교관학교에 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그런 모험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그래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젊은 사람들의 용기다.
폐기고. 그러니까 세상 원망하지 말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두 개의 질문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 저는 당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1번가 하면은 종로가 떠오르는데, 지금 현재 종로에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이랑 황교안 대표가 붙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제 거기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김용호 공관위원장이랑 함께 해가지고 지금 본인 주변의 인사들을 위주로 공천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홍 대표님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다음 대권까지 노리실 텐데, 여기 당에서 이번에 당선되셔서 황교안 인사 위주의 구성된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 세력을 키워서 이제 다음 대선에 도전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현재 문재인이 탈원전, 대한민국 미래세대 먹거리 새도 않는 탈원전을 탈피하겠다면서 지금 제가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많이 휘청거리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한 두산중공업 지금 이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원전에 대해서도 다시 살릴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되면 탈원전 때문에 구속될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업무상 배임행위. 대통령이 돼가지고 판도라 같은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 탈원전 하는 거, 그건 대통령 자격 없어요. 나라 살림을 거덜낸 죄책을 물어야 돼. 원전은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두 번째, 자유한국당 내에 황 대표는 종로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돼요. 홍준표도 수성을 해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거는요, 정치라는 거는 황 대표가 선거에서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들은요, 공천 딱 주면 사흘 고마워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천할 때 보면 공천 준 사람 고마워하는 것은 사흘 정도만 고마워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흘 뒤에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염려할 것 없다. 세력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5년 국회의원을 해도 개파에 들어간 본 일도 없고 개파를 만든 일도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존중을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개파의 쫄개로 취급하는 거, 그거는 지도자감이에요. 그거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야당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뭉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난 뒤는 개파는 없어야 돼요. 저는 25년을 해도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개파를 만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파하고 틀립니다. 세력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성을에 올 때도 무소속으로 올 때 당원들이 없어요. 당원들이 제 편이 아니죠. 못하죠. 그러나 시민들을 보고 온 겁니다.
수성을의 시민들, 대구 시민들은 당원들보다 수십 배 많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믿어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온 것이지 나는 당원 보고 수성을에 온 것 아닙니다. 질문 있습니다. 9시래 9시 이제 집에 가야 돼. 내일 합시다. 내일 하나만 더 하고 내일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내일 합시다. 저녁 먹고 산보겸해서 나가세요. 내일 또 재밌게 할게. 9시 되면 나 같이 자야 돼. 내일 아침 일찍 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돼. 아이 그거 힘들어요. 그리고 허리도 아파요. 하루 종일 서서 있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자, 하나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전 의원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 뵙기 위해서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지금도 주소지가 대구로 여기 되어 있는 정말 홍준표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좀 촉박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두 가지 질문이 제가 드릴 건데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예, 우선 일단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기 앞서서 홍 전 대표님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댓글로 응원글을 많이 남겼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홍 전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보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감히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첫째, 현재 지금 사실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그 좌파 세력들이 누군가를 이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새로운 이슈로 진실을 가짜로 뒤덮고 욕먹을 대상을 보통 특정시켜 대중들에게 나쁜 놈으로 세뇌시키는 그런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한 걸로 사실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시민들이나 직장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대중 언론들에 의해 가지고 뉴스를 틈틈이 보면서 거기 매체, 대중 매체에 보통 좀 쉬운 말로 질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홍 전 대표님, 제가 홍 전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그 유튜브에 여러 가지 우파 세력들과 좌파 세력들이 이제 정보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름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 총선은 위헌 총선이다. 전부 다 투표를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제대로에 대한 안건을 주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지 말고 포기를 하라는 식으로 분탕질을 치는 보수 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법이 이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이제 저도 문재앙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자면 정식으로 투표이 된 게 아니다. 박근혜 탄핵은 위헌 탄핵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총선에 불과 일주일.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그 정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긴 하나 그것이 위헌은 아닙니다. 헌법 위반은 아니고 잘못된 판결이죠. 그러나 그것을 재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명예회복하는 과정만 우리가 챙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 투표하지 마라. 누구 좋으라고 투표를 안 합니까? 맞습니다. 4월 15일은요. 투표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잡는 날입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전부 투표장으로 가서
문재인을 잡을 사람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근데 수성을에서는 그 통합당보다 내가 훨씬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4월 15일은 문재인이 잡는 날이고 문재인이를 잡아야지 대한민국이 정상화됩니다. 그걸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마스크 끼시고 손소독하고 코로나 겁내지 말고 투표장 가서 반문재인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구에 무소속 나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달서의 곽대훈이, 달서의 곽대훈이는 홍준표 밑에서 대학 1년 후배입니다. 홍준표 밑에서 당대표 할 때 조직부총장 했다고 황교안이가 잘라내요. 억울하게 잘렸어요. 달서에 좀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구의 정태욱이 나도 내 대학 후배인데 고대 나왔다고 홍준표 후배라고 잘라버렸어. 그래서 정태욱이도 북구갑에 여러분 전화해서 좀 살려주십시오. 정태욱이는 이부망천이란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무소속이라도 당선되면 전부 우리 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응? 지금 대구에서 우리 당 출신이 무소속돼서 민주당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이라고 선입견 갖지 마시고 사람 보고 좀 투표하고 4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문재인이 잡는 날입니다. 문재인이 잡을 사람이 과연 누군지 무소속이나 우리 당 사람 중에 자세히 보고 선택해 주시면 문재인 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모두 투표하십시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